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이 소비 쿠폰으로 국민 1인당 15만 원을 보편 지급하고 취약층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0%대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대규모 추경 효과 등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회복한 반면 지방 미분양은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가격에 사들인 뒤 되파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가 지방 부동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됐죠? 오늘 종가 일단 혼조세이고요. 코스피는 0.15%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3,108.2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약보합 수준입니다. 0.34% 하락해서요. 798.21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워낙 쉼없이 강세장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였습니다. 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 나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그래도 7천억 원 넘게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개인이 사들였습니다. 네. 지수를 버텨내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장 초반부터 지수의 흐름은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매수 매도 공방이 오늘 하루 종일 좀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간밤 시장 환경은 괜찮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단 중동 사태가 해결이 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간밤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좀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억제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네. 이런 점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 점을 힘을 받아서 상승세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었죠. 그 간밤에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네. 편입에 우리가 또 실패를 했다는 소식. 그다음에 또 워낙 급등했다는 차익 실현 압박 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상승 탄력은 확실히 약해진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3,100선을 지켜냈는데 반도체 섹터의 강세 덕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는 거의 1% 가까이, SK하이닉스는 2.87%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좀 견인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주가 유독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모두 4%대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재개된 데 따른 기대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또 그렇습니다. 관찰 대상국에도 미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MSCI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한 거는 우리는 기존의 소속대로 신흥국 소속 이 된 게 변경사항이 없었고요. 예. 이제 선진지수로 변경이 되려면 일단 관찰 대상국에 올라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관찰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관찰국 등재에도 실패했습니다. 네.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이 이제 다음 기회 내년 6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이번에 11번째 고배를 마신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안 됐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려는 이유는 이 MSCI 선진국 지수 자체가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나 주요 패시브 펀드들의 투자 기준 벤치마크 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경우 이른바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대거 우리 증시로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뭐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면 뭐 수십조에서 최대 60조 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수입 유입될 수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다시 한번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시장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경고했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보고서에서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 또 준비 자산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디패깅이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단기 자금 시장의 충격 또 은행 유동성 리스크 등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경고를 했고요. 또 현재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또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제나 운영 측면에서 위험도 내재돼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이제 비기축통화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기축통화국 지위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외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경우에는 외환 관련 위험성이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네. 그 주택 시장에 대한 진단도 내놨더라고요. 일단 뭐 집값 양극화 네.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보고서를 되게 많이 내놨습니다. 네. 주택시장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놨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수도권과 지방 집값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은 9.6% 올랐고요. 그중에서도 서울 지역의 상승률은 16.1%에 달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에 이제 비수도권 지방이 되겠죠. 주택 매매 가격은 오히려 1.7% 떨어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최근 더 강해지는 추세라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월 말에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뒤로 주간 상승률 단위로 보면 0.2%, 연율로는 약 10%에 이르렀고 특히 이제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주간 상승률이 0.7%까지 올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의 소득과 임대료 또 전국 아파트 가격과 비교한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격차를 이제 지수화한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게 0.90 그래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는 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집값 오르는데 정책 대출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내놨다고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주택 정책 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에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작년 말 기준 가계 주택 정책 금융 가운데 정책 대출과 공적 보증 잔액은 각각 315조 6천억 원, 598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책 대출의 75.9%는 집을 사기 위해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대출의 가계 신용 대비 비중을 보면 2015년 말에는 9%였는데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16.4%까지 커졌고 주택 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도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 관련 정책금융 공급이 이 시기에 증가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오르는 데 영향을 주었고 네. 또 2023년에는 주택 구입에 필요한 정책금융 공급이 늘어서 이게 주택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게 한은의 분석입니다. 한은은 정책 대출이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정책 대출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정책 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정책 대출에 대한 DSR 적용은 지금 현재 정부가 좀 검토 중인 거죠? 맞습니다.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제도를 국민연금처럼 이 공적연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네, 이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내용인데요. 현행법상 이제 퇴직급여라는 거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네. 이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되겠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12분의 1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대략 한 달. 그렇죠. 1년 근무했으면 예. 한 달분의 평균 임금을 이제 퇴직금으로 받는다. 이런 형식인데 네.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제도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퇴직금이 있고요. 퇴직연금이 네.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을 했다가 퇴사할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형식이고, 반면 이제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외부 운용기관에 맡겨서 마치 우리 펀드 상품처럼 수익이 나도록 운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퇴직급여를 공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큰 개편안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은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현행법에서 1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석 달,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 이 개편안이 현실화된다면 일단 퇴직급여 제도는 적립금 규모나 적립 방식, 퇴직금 운용 기준, 근로자들의 노후 설계라든지 크게 보면 연금 체계의 구조개혁 방향까지도 네.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대수술이 될 수 있겠죠. 네. 이 퇴직연금의 의무화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는 것은 퇴직금의 고질적인 체불 문제 때문입니다. 이제 퇴직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을 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특히 이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네. 적립하지 못하거나 지불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죠. 네, 네.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벌금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악덕 사업주의 경우에는 벌금 내고 그냥 안 주겠다라는 식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급여 제도로 일원화하자. 네. 그리고 이걸 전 사업장에 의무 도입하자라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영세기업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그럴 것 때문에 같아요. 네.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까지 한다라면은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도입하는 건 아니고 보고하는 안은 5단계로 나눠서 예.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면 퇴직금을 이제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목적은 퇴직 후 노후 보장이 좀 두터워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실상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퇴직연금도 공적연금화가 된다면 공적연금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아까 1년에서 3개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줄이는 거는 네. 좀 고용노동부도 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신중한 입장인 게 네. 여러 부작용들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용 부담도 있지만 퇴직금의 취지 자체가 장기 근속하는 사람한테 보상 형태로 지급이 되는 급여라는 취지가 원래 있는데 취지가, 예. 3개월 근무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면 네. 이런 퇴직금의 본래 취지도 흔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영세 사업자들은 좀 우려가 클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채무탕감 이런 것도 소상공인이라든가 뭐 자영업자 이렇게 채무탕감까지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그 사업 운영하기 힘들어서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하는데 네. 이런 이제 부담까지 이제 커지면은 한쪽에서는 도와주고 한쪽에서는 또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정책 조합이 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고 예. 이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법안의 검토 시기는 2028년 정도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죠. 얼어붙은 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30조 5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 추경의 기대 효과와 논란 등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고요. 또 소비 쿠폰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9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만에 30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 예산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 추경을 내놓는 것은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그만큼 좋지 않다. 이 뜻이기도 할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원인이 좀 단기적인 원인이고 어떤 원인이 좀 장기적인 원인인지는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보통 국민들은 이게 장기든지 단기든지 그냥 어려운 걸 분간할 수는 없지만은 네,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추경 가지고 단기적인 문제는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네. 이거를 착각하면은 잘못된 도구로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네. 분간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네. 요거를 분간하는 어떤 기준은 잠재 성장률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네. 우리가 정상 성장을 한다면 네. 침체도 아니고 호황도 아니고 그냥. 정상 성장을 한다면 우리가 한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네. 요게 작년 말에 계산한 숫자가 한 1.8에서 2.0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상 성장을 해도 경기 둔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너무나 이 잠재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우리가 경제 개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금년의 문제는 우리 지금 예측하는 실제 성장률이 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0.8%를 예상하고 있고 네. 일부 국제 투자 이런 은행들은 데서요. 네. 0.3%까지 예측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 추경을 가지고 0.3%를 뭐 1.8까지는 안 되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높이 좀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추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추경을 계속하면은 우리가 1.8, 1.9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건 아니고 또 네.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일부 문제를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은 네. 해결책은 아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보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이 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0.14에서 0.32%포인트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도움은 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금년 성장률이 0.3에서 0.8로 예측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가장 낙관적인 예상을 받는다고 해도 한 0.5에서 네. 1 정도 그 네. 정도까지만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받는 어떤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은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근본적인 그 성장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경을 쓰면 쓸수록 또 미래 문제가 쌓이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추경을 통해 가지고선 낮아지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것도 잘못된 전략이라고 보고요. 네. 금년에 단기 성장률이 하도 잠재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인 어떤 대책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30조 5천억 원의 그 추경을 그럼 어떻게 쓴다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그럼 일단 세출과 관련돼서는 네. 한 20조 원 세출이 지금 이제 계획되고 있는데요. 세출이라는 게 국가나 지자체가 한 회계 연도에 있어서 예, 쓰는 돈을 모든 쓰는 지출이죠. 거죠. 예, 지출을.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20.2조 원에서 네. 지금 경기 진작을 위해서 쓰는 돈이 한 15.2조 원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에는 그 민생 회복하는 소비 쿠폰이나 네, 네. 지역 화폐나 네. 그다음에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이나 네. 신산업 투자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
5조 원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 네. 그다음에 장기 연체 소각 탕감이죠. 네, 그리고 네. 고용 안전망 강화 이런 조치에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10.3조 원은 세입 경정. 네, 경정이면은 세금이 좀 덜 들어올 거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재계산을 해서 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경정이라는 건 고친다는 거잖아요. 그래- 당초 예상보다 한 부족하거나 그럴 때 쓰는 한 거잖아요. 10.3조 원이 좀 낮게 들어올 거라고 해서 총 그 예산 규모 바뀐 규모는 30.5조 원인데 네. 그중에서 정부가 실제로 투입하는 돈은 네. 20.2조 원이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30조 5천억 원 중에서 덜 들어올 걸 생각해서 10조 3천억 원은 내버려 두고 20조 2천억 원 중에서 15조 2천억 원은 경기 진작용으로 쓰고 5조 원은 예. 민생 안정용으로 쓰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그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맞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소비 쿠폰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를 촉진시켜서 내수 부진을 좀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소비 쿠폰을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떻게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먼저 금액서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모든 국민들 한 명당 15만 원이 간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대부분 국민들은 여기에 10만 원을 더 추가로 받으실 것으로 봅니다. 여기 이 추가 10만 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네. 오직 상위 10% 소득권에 있는 512만 명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다 그 25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차상위,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그 소득이 제일 낮은 한 40%의 가구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10만 원이 추가돼서 4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네. 최저임금 받는 최저소득자들이죠. 네. 이분들은 10만 원이 여기에 또 추가돼서 50만 원을 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 국민 여러분들은 25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이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 100만 받는 원은 거죠. 받는다. 그거는 연령 뭐 다 상관없이 신생아든 예. 뭐 노부모님이든 다 받으시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두 차례 나눠서 뭐 지급한다고 하던데요.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는 완전히 확정되진 않았고요. 지금 저기 그렇군요. 국회에서 지금 이제 논의가 돼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요게 또 이제 받으시게 된다면은 상품권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저 선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또 받으실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역시 요게 이제 국회를 통과돼야지만 이제 확실하게 어떤 형태로 받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금 지급은 당연히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나 신용체크카드 예. 크게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지금 걸까요? 선택을 하는 걸로 지금 그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사용 기한도 좀 제한을 두겠죠. 그렇죠. 뭐 몇 년 안에 그리고, 쓰라면 예. 소비 진작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용도도 아마 제한될 겁니다. 용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요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요것은 조금 좀 논란이 있지만은 네. 과거에 이런 의도로 돈을 받으면은 네. 뭐 비트코인을 산다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뭐 어떤 투기적인 상품도 좀 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서는 네. 우리가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이 들어가는 돈이 실소비나 투자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소비 상품을 사야지 네. 만약 이 돈을 저축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가 개인 있죠. 너무 국가적으로는 불안하니까. 아닌 거죠. 그렇지만 네. 이게 다른 사람의 소득이 돼가지고선 또 그 사람이 또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연쇄 사슬 체인을 이어가야 되는데 네. 내가 저축을 하면은 그런 연쇄 사슬이 끊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카드로 주고 시한을 주고 용도를 정확히 좀 제한시켜야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돈을 가지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뭐 그런 거 들어가는 것을 좀 차단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차단이? 차단이 완전히 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어떤 면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그 지원금의 좀 한계인데 네. 제가 이런 소비를 유도하려고 그 쿠폰을 받는다. 이런 쿠폰은 근본적으로는 상품권이죠. 네, 네. 그런데 이 상품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았다. 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돈이 없었지만 뭐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10,000원 받았으니까 사겠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우리가 제일 바람직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상품권 10,000원 왔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10,000원 있는 10,000원 가지고 이걸 살려고 했는데 네. 상품권을 상품권을 대신 쓰고 10,000원은 그냥 안 내가 써. 저축하겠다. 네. 그러면은 이 경우는 효과가 소용이 떨어진 없는 거죠. 경우죠. 네. 예. 그래가지고선 언제든지 이런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나 좀 이런 문제가 옛날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도 급하니까 이런 이제 그 돈을 지급해주고 있는 셈인데 네. 그렇지만은 좀 그 다른 정책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능한 정책이 어떤 게 있는데요? 뭐 더 효과적인 정책을 얘기한다면은 정부가 만약 어떤 직접 구매를 했다, 정부가 네. 필요한 것을 샀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네. 이 정부가 뭐 10,000원을 썼다면은 한 9,000원 정도가 GDP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만약 SOC 투자를 한다면은 네. 10,000원 쓰면 한 8,000원 정도가 나타난다고 나오는데 네. 우리가 코로나 때 10,000원을 줬더니 20-30% 썼다고 한 KDI 연구 결과가 한 나왔더라고요. 3,300원 정도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처에서 요거를 좀 한번 검토해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빨리 시작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네. 좀 빨리 정부가 많이 필요한 것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최선은 아니더라도 이게 가장 빠른 거죠. 빠른 거다. 예. 네, 그래요. 이번 추경안에 보니까 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채무 탕감에 대한 방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고 이제 갑론을박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왔지만은 맨 처음에는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죠. 네. 내가 이 돈을 안 갚고 기다리면은 정부가 갚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왜 갚으냐. 네. 그리고 또 이런 기회에 저 돈을 좀 많이 빌리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선 오히려 부실 채권을 키우는 그런 방향이 될 수가 있다고 저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분들이 빚을 탕감시켜 준다고 해보세요. 그렇지만은 다시 또 탕감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빚을 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소용은 이 정책은 효과가 없는 정책이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탕감을 시켜 준다면은 최소한도 이분들이 이런 함정에 다시 들어가지 않게 네. 어떤 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부실 채권이 부실 그 대출이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율을 다른 데서 더 높여서 받으려는 유인이 그렇죠. 생기겠네요. 그 다음에 또 예. 대출할 때도 이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정책적 대출. 우리가 예, 예. 경기가 소상공인. 나빠지면은 언제든지 네. 처음 나오는 게 저금리 네. 대출인데 위험한 분들한테 오히려 이자를 낮게 대출하면은 네. 그러면은 부실 채권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금융 시스템이 약화될 수가 있는 염려도 있고 네.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문제가 없는 분들한테 빌려줄 돈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창업 활동이나 뭐 잘 나가는 소상공인들한테 오히려 좀 피해가 올 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탕감을 시켜주고 특히 정부가 기준을 네. 세워서 탕감시킨다면은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배드뱅크를 가지고 이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배드뱅크 그 자본 반은 정부에서 나오고 반은 은행 기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부실화된 대출 등을 싼 값에 인수해서 정리하는 그렇게 해서, 전문기관이 예. 배드뱅크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좀 더 건전화시키려면은 배드뱅크에 파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게 그 정부의 그 돈뿐만이 아니라 은행의 돈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복지 정책을 네. 정부가 민간 돈을 이게 은행 돈 약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지만은 급하면은 할 수 없지만은 네. 이렇게 계속 우리가 네. 그 탕감을 정책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좀 우리가 상당히 염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지금 이제 이렇게
아까 20-30%만 소비로 되고 그런 이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이게 고물가를 자극하고 가계 부담 오히려 커진다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고물가는 그렇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요. 네. 만약 우리가 이런 추경 정책 가지고 예.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 넘게 올리려고 한다면은 네. 인플레이션 염려를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30조 5천억 원 추경 재원 중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충당을 한다는 거 국채 발행인가요? 예, 지금 국채 발행이 한 19.8조 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이 추경 때문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금년 총 국채 발행이 229.8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게 본 예산 계획보다는 네. 한 16%가 높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많이 돈을 시장에서 빌려야 되니까 우리가 그 구축 현상 또는 밀어내기 현상이라고 하죠. 민간 돈을 민간한테 원래는 그 자본시장에서 민간들한테 대출을 시켜주려고 하는 돈을 정부가 가져가니까 네. 시장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네, 지금까지 지난 한 2, 3년 동안 예. 건설 시장, 그 회사들이 좀 애로가 많은 네. 그런 이유가 이렇게 그 구축 현상 때문에 네. 시장 금리가 높아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거는 좀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어떤 면에서는 추경이 아니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보다는 네. 그 우리가 그래도 지금 할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지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쓰고 있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은 악영향이 있는 정책들이 뭐냐. 네. 요것을 찾아가는 셈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요것은 좀 불가피한 그 결과가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 또 이제 그 재정 준칙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예.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추경 다음에는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한 49%, GDP 한 네, 49%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수준 가지고 있는 나라가 호주, 콜롬비아, 네. 멕시코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 부채 비율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부채 비율이 110%, 그러니까요. 미국은 120%, 일본은 네. 230%라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요소는 있습니다. 네. 첫째는 지금 얘기했던 뭐 미국이나 일본이 5월에 상당히 좀 국채 시장에서 좀 요동성이 있었어요. 지금 이 나라들이 국채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염려고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국채 비율이 떨어지니까 뭐 큰 걱정은 없지만은 그래도 요즘 국제 투자자들이 이걸 좀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늘고 네. 있어가지고 예. 2045년에 100%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2045년이요? 예.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지만은 이런 네. 속도를 따르면은 네. 그 2045년에 100%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원하는 세계 기축통화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높은 숫자까지 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네. 대해서도 좀 의심이 많습니다. 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치 54.3%를 넘어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요. 어쨌거나 지금 정부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재정 정책을 썼을 때 부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라서 선택을 한 거라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점을 좀 조밀하게 잘 들여보고 정책 효과가 가장 잘 날 수 있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 말씀 끝으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저소득층을 타겟팅한 것, 소상공인들, 작은 기업들을 타겟팅한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네, 보고요. 네. 뭐 정치적 문제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고소득층까지도 이렇게 자금을 지급한 것 같은데 그건 네. 뭐 할 수 없다고 일단은 보지만은 네. 좀 더 효율성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네. 이것은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 비율이 그렇게 높아진다면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부채 성장률을 이렇게 좀 잡아보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같이 발표했으면은 상당히 좋았을 텐데.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최대한 빨리 우리가 지금 다음 2년 정도는 할 수 없이 국채가 늘어나겠지만은
있지만 네, 네. 우리가 이런 국채 성장률을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할 거다. 네. 장기적으로는 이런 정책을 할 거라는 것도 같이 발표했으면은 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40분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건설 투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뭐 PF 시장 같은 경우는 뭐 240조 중에 120조 정도는 6월에 해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분양 진도율이 좋지 않고 지방에 미분양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뭐 분양 시장이 수도권과 지방이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미분양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국토부 조사 기준 자료를 보면 가장 최근 자료가 이제 4월 자료입니다. 네. 이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한 67,700호 정도 쌓여 있고요. 뭐 지난해보다는 한 2,300호 줄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주는 속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중에 한 76% 정도인 이제 5만 호 이상의 지방에 집중적으로 적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지방주택 시장 수요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뭐 특히 준공을 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는 준공의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한 26,422호 정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 지방주택 시장 침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전국 네. 미분양 아파트 10채 중에 4채는 입주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적재한 지역이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전국적으로는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쌓인 지역은 사실 이제 경기도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12,941세대로 좀 집중된 지역이 있는데요. 이제 평택, 양주, 이천, 김포 네. 이렇게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에 좀 많이 쌓여 있는 편이고요. 지방에서는 이제 9,065세대로 대구광역시 미분양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 충남, 경남, 부산 뭐 이런 순으로 미분양 적재 현상이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그 이번에 그 추경 30조 5천억 원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책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LH가 미분양 3,000호를 매입해 주기로 했지만 사실 시장이 크게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방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관리 방안이 발표되면서 나온 대책인데요. 2028년까지 준공의 미분양 주택 10,000호 정도를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는 데 한 3,000억 원 정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환매 조건부 매입이라는 것은 이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가격의 50% 수준으로 허그가 매입을 일단 해주고요. 네. 해당 아파트 준공 이후에 이제 건설사 사정이 나아지고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건설사가 이제 매입 가격의 일부 이자 비용만 붙여서 건설사가 되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환매 조건부로 사들이는 건데요. 네. 워낙 지방건설사 자금난이나 부도기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유동성 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50%면은 건설사가 할 만한 건가요? 분양 가격의 50% 수준이면? 사실 이제 지방에 5만 호의 미분양이 쌓여 있긴 하지만 이제 알려지지 않는 미분양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100% 전수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3만 호 정도가 더 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금난이 너무 심한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유동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는 매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렇지 네. 않은 경우라면 좀 버틸 수도 있다고 글쎄, 뭐 보여집니다. 분양 가격 50%라니까 어떨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제 사실 지방에서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할 때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거 매입할 때 분양 계약자가 좀 수분양자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거 있는 거 아닌가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1주택자 기존에 이제 주택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올해 연말까지 이제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시면 네.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을 매입하셨지만 한 채 갖고 있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요. 이제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네. 그리고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의 준공업 미분양이어야 합니다. 네. 최초 매매한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중간에 전매롭을 사신 거는 해당이 안 되시고요. 아. 뭐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이제 80%까지 받으실 수 있고 네, 네. 종부세 같은 경우도 기본공제 12억 원까지 그리고 이제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최대 이제 8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이제 지방에 세컨드홈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1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세금 감면이 돼서 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활용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도 그러면은 절약이 취득세는 절약이 되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비규제 지역이고 지방은 이제 네. 취득세는 3% 정도. 그런가요? 예, 집이 있고 한 채 더 매입하실 때 3% 정도. 서울에 있는 분이 지불하시면 하게 되면은 달라지나요? 서울에 있는 분이 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제 들어봤는데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중과가 있는데요. 네. 사실 강남 3개구 용산을 제외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 없기 때문에 네. 중과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즘 미분양 아파트를 이제 실거주 대안으로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과거에 보면 미분양 샀다가 나중에 좋아진 경험들도 또 보신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인기 있는 청약 단지는 이제 계속 넣어도 청약 당첨 안 되고 네. 계속 이제 아파트 분양가 오르고 인건비 상승되면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면 미분양 아파트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제 뭐 내 집 마련 대안이 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워낙 이제 분양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5년 전인 2020년에 아파트 분양가가 한 4억 4천 정도였거든요. 근데 전국 아파트 올해 기준으로 보면 6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 분양가 한 말씀하는 거죠? 51% 정도 올랐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이제 7억 7천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제 13억 원 정도는 줘야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당첨이 되어야지 이제 분양 시장도 노려볼 텐데 청약 대기수가 많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네. 평균 청약 경쟁률이 한 70대 1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최저 가점도 한 60점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별 공급 해당하시는 분 아니면 청약의 고가점자가 아니면 사실 아파트 분양 당첨되기 어렵잖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을 좀 내 집 마련을 대안으로 보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과거에 이제 미분양이 많았을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습니다. 그때는 전체 총량이 한 16만 원 정도 됐는데 네.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이제 집값이 좀 회복될 만한 곳, 과잉 공급이 좀 줄어들 만한 곳 이런 지역들은 미분양 매입을 검토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래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미분양 아파트 사업지의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주택 공급량이 좀 적정한지 그리고 미분양된 이제 원인이 어떤 것인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입지, 교통, 학군, 환경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력, 분양가의 이제 경쟁력도 좀 살펴보시되 향후 이 지역에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는지 지금은 시장이 좀 위축돼 있지만 네.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분양 자녀 세대가 흔히 말하는 이제 비로얄층, 뭐 저층 비선호 동호수 물량만 남아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지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교통망의 확충됨으로 인해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교통망 확충 여부, 상업이나 자족 기능 같은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사이클이 변할 때 가격이 재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브랜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기는 하겠죠.
어렵죠. 어떤 걸 좀 더 네.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제 PF 시장이 좀 냉각되고 이제 네. 경기 위축 때문에 자금 압박받는 건설사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네. 경우에 따라서 브랜드가 없어지거나 부도 위기에 처하는 건설사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실 시행사, 시공사는 이제 공사 중단 그리고 아파트 시공 품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공사의 브랜드나 재무 상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서 선호도가 높은 곳, 그러니까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높은 건설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다 지어진 이제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는 가셔서 실물을 직접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된 이제 본보기 집을 좀 미리 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입주를 했다면 입주한 이제 매물들을 좀 중개업소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네. 시공의 완성도 그리고 하자보수 위험 없는지 현장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분양 기간 동안에 이제 공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실이 있을 때 사실 관리비나 미납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이제 중공업 미분양에서는 계약하실 때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행사가 하는 거 아닌가요? 시행사가 해야 되는데요. 네. 시행사가 어려울 경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분양 계약률 높이기 위해서 뭐 분양가 할인해 주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네. 무이자 대출이라든가 뭐 발코니 무료 확장 이런 것도 해준다고 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네. 그런 것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초 분양 시기보다 분양가를 좀 인하해서 수분양자를 유인하는 이제 분양 전략, 마케팅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분양 계약 조건을 좀 따져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분양가 할인 그리고 무이자 대출,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으로 명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 조건 그리고 네. 혹시 이제 중간에 계약을 취소했을 때 이제 위약금 조항을 불리한 여부가 있는지 이율 같은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중도금 이자 후불제나 무이자 융자 이런 부분들은 은행의 대출 조건, 뭐 상환 기간 금리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분양가 할인하는 방법이 애초에 할인 분양이 있고 네. 뭐 잔금 유예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제 분양가 할인은 이제 분양 매매가 자체를 바로 깎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그 투자 자금 부담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고요. 이제 잔금 유예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입주한 이후에 2년이나 3년 뒤에 지불하도록 이제 분양대금 중에 일부를 뒤로 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초기 투자 자금 부담은 줄지만 사실 이제 최종 자금이 줄지는 않고 맞아요. 이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금융비 정도를 그래요. 좀 아낀다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그 취득대금 환급도 있는데요. 그 수분양자가 매매가를 정상 납부한 후에 일부 금액을 입주 후에 건설사로부터 되돌려받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캐시백 네. 내지는 리펀드 환급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초기 자금 투입은 그대로인데 대신 최종적인 분양가는 환급받는 만큼 환급을 그때 주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주는 거예요? 몇 년 뒤에 줄 수도 만약에 있고요. 안 해주면 어떡해요? 네, 입주할 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명기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수도권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여부 이런 것 같은 규제 내용도 잘 따져봐야 된다면서요. 그 점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아무래도 이제 매입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미계약된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여러 가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있다면 사실 이제 바로 팔 수는 없겠고요. 입주한 네. 이후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된다면 바로 실입주할 필요는 없겠지만 반드시 그 3년 안에
실입주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매나 임대할 때 환금성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지역의 경쟁 단지 비교해서 가격 만족도가 있는지 네. 그리고 장기 수요가 있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한명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